여기서 죽어도 북한엔 안 간다. 탈북자, 중국 변방구류소 살아남은 자의 증언. 움직이지 마. 손전등이 내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2011년 4월 새벽 3시 도문시 외곽의 허름한 여인숙 침대 밑에 숨어있던 나를 중국 공안 2명이 끌어냈다. 신분증 내. 저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뺨을 후려갈겼다. 입술이 찢어지면서 비린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들은 내 가방을 뒤져 중국 돈 8천 위안을 찾아냈다. 3년간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탈북 브로커에게 넘길 마지막 돈이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브로커 최형이 전화로 말했다. 미영아, 내일 새벽 5시 라오스행 차편 잡았어. 한국까지 한 달이면 가. 한 달만 더 버티면 자유였다.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고 동생 학교도 보낼 수 있고 무엇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일해서 번 거예요. 제발. 공안은 코웃음을 쳤다. 내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같은 방에 있던 미선이와 경희도 끌려 나왔다. 미선이는 울고 있었고 경희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다. 우리 셋은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경찰차에 실렸다. 차 안에서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우리 어떻게 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도문시의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브로커와 한국행 준비를 하고 있었다. 5,000달러만 더 모으면 라오스로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신고했다. 조용히 해. 공안이 고함쳤다. 미선이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조양천 경찰서의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취조실은 곰팡이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경찰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나를 쳐다봤다. 그의 책상에는 맥주병이 놓여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름 김미영입니다. 북한에서 언제 왔어? 2008년 5월이요.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혀를 찼다. 또 너희들이야 매달 몇 명씩 잡히는 줄 알아? 올해만 벌써 500명이 넘었어.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뿜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 협조하면 벌금만 내고 풀어줄 수 있어. 다른 탈북자들 어디 숨어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일했던 식당 주인 아저씨, 가족, 나를 숨겨줬던 조선족 할머니, 브로커 최형, 그 누구도 팔 수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때로는 위로해줬던 사람들이었다. 모릅니다. 저 혼자 지냈어요. 20 책상을 쾅 치자 재떨이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경찰은 벌떡 일어나 내 멱살을 잡았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끝까지 입 닫을래? 좋아. 북한으로 돌려보내줄게. 거기서 실컷 당해봐. 니네 거기 가면 뭐 하는지 알지? 정치범 수용소 보낸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산때 그의 손이 더 세게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마지막이다. 브로커 이름만 대. 그럼 풀어줄게. 나는 눈을 감았다. 최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영아, 절대 내 이름 말하지 마. 나는 괜찮아. 근데 내가 잡히면 너희 같은 애들 도와줄 사람이 없어져. 모릅니다. 경찰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그날 밤 11시 나는 다시 취조실로 끌려갔다. 이번엔 다른 경찰이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그는 의자를 끌어 내 앞에 앉았다. 김미영 씨, 저는 리 형사예요. 아까 우리 팀장이 좀 과했죠? 미안해요. 친절한 말투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드라마에서 본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전술이었다. 담배 피워요?
고개를 저었다. 물이라도 마셔요. 목마르죠? 그는 생수병을 내밀었다. 나는 주저하다가 받아 마셨다. 정말 목이 타들어갔다. 물을 마시는 동안. 그는 실험실의 쥐를 보듯 관찰했다. 미영 씨, 우리도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 친구 중에 조선족이 있는데 그 친구 통해서 북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계속 말했다. 2008년에 왔다고 했죠? 그럼 그때 굶주림이 심했을 때네요. 가족들은? 엄마랑 남동생 있어요. 연락해요? 아니요, 못해요. 그래요, 힘들었겠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담배 연기가 내 얼굴로 흘러왔다. 미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당신을 잡아서 점수 올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잡고 싶은 건 브로커들이에요. 탈북자들 돈 뜯어먹고 팔아넘기는 그 쓰레기들요. 최근 브로커 한 놈이 탈북 여성 20명을 인신 매매했어요. 농촌 총각들한테 30만 위안씩 받고 팔았죠. 그 여자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매일 맞고 감금당하고 살아요. 어떤 애는 도망치려다 남편한테 맞아 죽었어요. 겨우 19살이었어요. 그는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자의 시신 사진이었다.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이 애도 당신처럼 더 나은 삶을 꿈꿨어요. 근데 브로커한테 속아서 팔려갔죠. 우리가 그 브로커만 잡으면 당신 같은 사람들 더 이상 안 당해요. 당신을 도와준 브로커 이름만 알려주면 돼요. 우리가 잡아서 처리할게요. 그러면 당신은 벌금만 내고 풀어줄 수 있어요. 5천 위안 당신이 가진 돈으로 충분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5천 위안이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최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돈으로 굶주린 탈북자들에게 밥을 사줬다. 브로커 수수료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싸게 받았다.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도왔다. 미영 씨, 생각해봐요. 당신 엄마 생각 안 나요? 동생 생각은? 당신이 북한 가면 그 사람들도 연루돼요. 가족까지 처벌받는 거 알죠? 가슴이 철렁했다. 맞았다. 탈북자, 가족은 감시 대상이 된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배급도 끊긴다. 동생은 아직 17살. 대학 갈 나이였다. 엄마가 몇 살이에요? 58살이요. 58살에 아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딸이 탈북자라는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은 대학은커녕 탄광이나 농장으로 쫓겨날 거예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모릅니다. 저는 혼자 왔어요. 리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비벼 껐다. 미영 씨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모릅니다. 그는 긴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의자를 끄는 소리가 요란했다. 알았어요. 당신 선택이에요. 근데 후회할 거예요. 북한 가면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요즘 북한에서 탈북자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공개 처형도 해요. 다른 사람들 본보기로 특히 2차, 3차 탈북자들은 무조건이래요. 당신 운 좋으면 교화소, 운 나쁘면 그냥 처형이에요. 그는 목을 그었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새벽 4시까지 나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다. 새벽 4시쯤 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 경찰이 들어왔다. 일어나. 이송 간다. 어디로요? 변방구류소. 거기서 북송 기다려야 해. 다리가 저렸다. 일어서려다 넘어질 뻔했다. 여자 경찰은 나를 부축하지 않고 그저 지켜봤다. 빨리 못 걸어? 나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복도 끝에서 미선이와 경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 후 우리는 트럭에 실려 도문 변방구류소로 이송됐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3층짜리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다. 건물 옥상에는 감시탑이 있었고 무장한 군인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리자마자 여자 간수 2명이 다가왔다. 일렬로 서. 빨리. 못 서. 20대 중반 한쪽 여자 간수가 고함을 질렀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각각 검사실로 끌려갔다. 검사실은 차갑고 습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옷 벗어. 전부 내. 못 알아들어? 전부 벗으라고.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다. 속옷마저 벗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간수는 옷을 하나하나 뒤지며 솔기까지 찢어봤다. 내 마지막 재산인 작은 십자가 목걸이도 빼앗겼다. 이거 뭐야? 할머니 유품이에요. 제발. 압수. 십자가를 빼앗기는 순간 눈물이 났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에게 준 유일한 물건이었다. 미영아, 이거 끼고 있으면 하느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예. 빨리 안 해. 굴욕이었다. 무언가 숨겼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간수는 우리의 머리카락, 귀, 입안까지 샅샅이 뒤졌다. 한 여자는 치아 사이까지 확인했다. 옆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제발요. 저 임신했어요. 시끄러워. 다음. 임신? 나는 그 여자를 쳐다봤다. 5개월쯤 돼 보였다. 검사가 끝나고 주황색 죄수복을 받았다. 등 뒤에는 큰 글씨로 구금이라 새겨져 있었다. 신발은 압수당하고 대신 얇은 천 슬리퍼를 받았다. 2층 17호실 철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각 방마다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디선가 기침소리, 울음소리,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17호실 문이 열렸다. 6평 남짓한 방에 이미 9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땀과 소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새로 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다. 이름은 순이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나보다 한 달 먼저 잡혔다고 했다. 여기 얼마나 있어야 해요? 글쎄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 인원 차면 북송시켜 보통 30명 정도 모이면 한 번에 보내. 북송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 새벽면은 온통 글씨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서 죽어도 북한은 안 간다. 엄마 미안해. 영호야 건강하게 자라라. 201031호 김순자 살고 싶다. 이게 같은 세상 언제 끝나나. 손톱으로 돌멩이로 심지어 피로 쓴 글들 수백 명이 이곳을 거쳐갔다는 증거였다. 어떤 글씨는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고 어떤 글씨는 선명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벽 한쪽 구석의 글이었다. 2009-723 박영미 오늘 단식 시작.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갈 곳 없다. 차라리 여기서 그 아래 다른 필체로 쓰인 글. 2009-81 박영미 동무 오늘 새벽 세상 떠났습니다. 부디 편히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영아, 괜찮아? 순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우리 정말 죽는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살아야 해. 그때 방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말했다. 살아서 뭐해. 어차피 북한 가면 죽는 건데. 그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잠 안 와요?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40대 중반. 이름은 금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네, 무서워서요.
다들 그래요. 첫날 밤은 금수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2003년에 처음 넘어왔어요. 그때는 잡히지 않았죠. 8년을 중국에서 살았어요. 농촌 총각이랑 결혼해서 딸도 낳고. 그런데 왜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렸어요. 처음엔 참았죠. 북한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밥은 먹고 사니까. 근데 딸까지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7살짜리를. 어느 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딸 머리를 벽에 찧었어요. 피가 났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러다 딸 죽겠다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딸 데리고. 근데 붙잡혔죠. 딸은요? 중국 친척집에 맡겼어요. 잡힐 때 딸만은 숨겨놨거든요. 다시는 못 볼 거예요. 언니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북한 가면 죽을 거예요. 탈북 2번째니까. 근데 후회 안 해요. 딸만큼은 그 지옥에서 구했으니까. 딸은 중국에서 학교 다닐 거예요. 중국 사람으로 살 거예요.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거운 군화 소리. 적어도 2명은 되는 것 같았다. 19호실. 박은주 나와. 옆방이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여자의 비명 그리고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3번 들렸다. 시끄러워. 닥쳐. 입 벌려봐. 소리 지르면 이빨 다 뽑아버린다. 여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울부짖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저 사람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이가 대답했다. 심야조사밤에 불러내서 고문해요. 뭐라고요? 간수들 심심하면 그래요. 특히 젊고 예쁜 애들 밤에 불러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19호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박은주가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발소리도 울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방 구석에 양동이가 하나 있었다. 빨간 플라스틱 양동이. 뚜껑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화장실로 사용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굴욕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금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여기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그 말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간수가 문을 발로 찼다. 밥이다. 쇠창살 사이로 스테인리스 쟁반이 들어왔다. 옥수수죽과 짠 배추 몇 조각. 죽은 물에 가까웠다. 옥수수 알갱이가 몇 개 떠다닐 뿐이었다. 이걸 먹으라고? 젊은 여자 하나가 쟁반을 밀쳐냈다. 죽이 바닥에 쏟아졌다. 이름은 선이 평양 출신이라고 했다. 야, 이 미친년아. 간수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는 선이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어냈다. 너 죽고 싶어? 응. 밥이 얼마나 귀한데 버려. 이게 무슨 밥이에요? 개도 안 먹을 짝. 뺨을 후려 갈겼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크게. 죄송합니다. 간수는 선이를 복도로 끌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찢는 소리. 1번, 2번, 3번. 선이의 비명. 그리고 침묵이었다. 5분 후 선이가 돌아왔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이마에도 피가 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구석에 쓰러졌다. 나는 그날 밤 단식을 결심했다. 언니들, 나 내일부터 안 먹을 거예요. 순이가 놀라 물었다. 미쳤어? 그러다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도 죽는 거잖아요. 차라리 저항하다 죽는 게 나아요. 미영아, 언니들도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냥 북한으로 끌려가요. 그럼 끝이에요.
차라리 지금 뭐라도 해야 해요. 금순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래, 나도 같이 할게. 어차피 북한 가면 죽을 것 뻔하니까. 하나, 둘 동조하는 사람이 늘었다. 결국 우리 방 전원이 단식에 들어갔다. 첫날은 괜찮았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만 했다. 둘째 날 입안이 마르기 시작했다. 물만 마셨다. 사흘째 현기증이 시작됐다.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선이가 쓰러졌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나흘째 간수가 호통을 쳤다. 너희 계속 이럴래? 죽고 싶어? 좋아, 굶어 죽어라.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다섯째 날 오후 나는 바닥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여. 그냥 여기서 죽여버려. 북한엔 안 가. 절대 안 가. 옆방에서도 아래층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다. 우리도 안 먹는다. 죽으면 죽었지. 북한엔 안 가. 건물 전체가 들썩였다. 30개가 넘는 감방에서 동시에 소리가 터져나왔다. 닷새째 날 오후 3시 변방대 대장이 직접 나타났다. 50대 중반에 험악한 인상이었다. 내가 직접 왔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을 둘러봤다. 밥 먹어. 약속하지. 대우 개선해줄게. 밥도 더 주고 방도 청소해주고. 거짓말. 다른 방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끝까지 안 먹을래? 두고 봐. 남자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지. 그날 밤 9시 남자 감방에서 비명이 들렸다. 몽둥이로 때리는 소리, 뼈 부러지는 소리다. 으악. 살려주세요. 살려. 닥쳐.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게요. 먹을게요. 이제야 정신 차리네. 다른 놈들도 보고 배워. 우리는 벌벌 떨며 서로를 껴안았다.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아, 우리 계속해야 해? 모르겠어요. 언니 무서워요. 정희가 울기 시작했다. 저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18살 아직 어린 나이였다. 6일째 아침 나는 쓰러졌다. 깨어보니 방바닥에 누워 있었고 순이가 내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있었다. 미영아, 정신 차려. 제발. 언니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알아. 나도 그래. 입술이 갈라져서 피가 났다. 혀로 하드면 짠맛이 났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간수 둘이 들어와 나를 끌어냈다. 너 조사실 가자.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을 헛디뎠다.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간수들은 웃기만 했다. 조심해서 가자. 죽으면 우리 책임이야. 조사실 1층 끝 방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책상 위에는 햄버거와 콜라가 놓여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치킨, 피자, 과일, 케이크까지. 마치 파티 같았다. 변방대 부대장 40대 초반 배가 불룩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음식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침이 자동으로 넘어갔다. 6일 동안 물만 마셨다. 뱃속이 텅 비어 있었다. 배고프지? 6일이나 굶었으니까. 부대장은 햄버거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씹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일부러 크게 내는 것 같았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도 먹어봐. 그는 햄버거를 내 코앞으로 가져왔다. 고기 냄새, 양파 냄새, 케첩 냄새. 정신이 혼미해졌다. 먹고 싶지? 먹어도 돼. 대신 한 가지만 말해줘. 중국에 있는 다른 탈북자들 어디 숨어 있어? 브로커. 이름만 말해. 그럼 이거 다 내 거야. 침을 꿀꺽 삼켰다. 손이 저절로 햄버거를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순간 멈췄다. 모릅니다. 정말. 부대장은 햄버거를 도로 가져가서 또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럼 이것도 먹을 수 없네. 아깝다. 정말 맛있는데. 그는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바삭바삭한 소리, 기름 냄새,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치킨 진짜 맛있어. KFC야 너희. 북한엔 이런 거 없지? 중국에서 먹어봤어? 먹어봤으면 알겠지만 정말 환상적이야. 바삭하고 촉촉하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냄새는 어쩔 수 없었다. 괜찮아, 안 봐도 돼. 근데 냄새는 어쩔 수 없지. 그는 피자를 데워 치즈가 늘어나게 만들었다. 쭉 늘어나는 치즈에 김이 모락모락 났다. 치즈 좋아해? 나는 치즈 미치게 좋아해. 특히 이렇게 뜨거울 때 한 입 먹을래? 응, 그냥 한 입만. 입안에서 녹는다니까? 아, 참 조건이 있었지. 그럼 이렇게 하자. 브로커 이름만 말해. 딱 이름 하나. 그럼 이 음식 다 내 거야. 실컷 먹어. 배 터지게 20분간 그는 계속 먹었다. 내 앞에서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면서 과일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콜라를 벌컥벌컥 마셨다. 아, 시원해. 라고 소리쳤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지막 기회야. 정말 안 말할 거야? 모릅니다. 이 고집불통아. 책상을 쾅 쳤다. 햄버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그걸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좋아, 굶어 죽어라. 너 같은 년 한둘이. 아니야, 작년에도 한 년이 여기서 단식하다 죽었어. 니네 선배야. 잘 배워라. 나는 다시 감방으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 2번이나 넘어졌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다. 방에 돌아오자 순이가 달려왔다. 미영아, 괜찮아? 언니나 참았어요. 말 안 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금순이 자기 죽 한 숟가락을 내게 주었다. 그녀는 어제부터 단식을 중단하고 있었다. 먹어. 너 죽으면 안 돼. 언니도 못 먹잖아요. 이거 언니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이 먹어서 버틸 수 있어. 근데 너는 점잖아. 살아남아야 해. 제발. 나는 그 죽을 받아먹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났다. 아직 조금 따뜻했다. 고마워요. 언니. 미안해. 한 숟가락밖에 못 줘서. 그날 밤 7일째 우리는 단식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8일째 18호실에서 한 여자가 쓰러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의식불명 병원으로 실려갔다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저항했다. 이 반찬 뭐야? 걔도 안 먹겠다. 밥에서 돌멩이 나왔어.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잖아. 물이 왜 이렇게 더러워? 흙탕물이잖아. 간수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매 끼니마다 뭔가 불평했다. 그들이 화를 내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윤이라는 20대 초반 여자가 우리 방에 합류했다. 양강도 해산 출신. 그녀는 중국에서 3년을 버티다 붙잡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팠다. 저는 중국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내 남자의 이름은 지안중국. 이름이에요. 근데 잡힐 때 아기는 중국인 아빠가 데리고 도망쳤어요.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아기도 끌려왔을 거예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기가 3살이에요. 이제 막말 배울 나이예요. 엄마 찾겠죠. 우리는 말없이 그녀를 위로했다. 언니들, 제가 중국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윤희가 말을 이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북송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압력 넣는데요. 유엔에서도 조사한대요. 특히 임산부나 아이 있는 여성들 강제 북송은 인권 유린이래요. 희망이었다. 진짜? 내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이요. 중국 정부가 압력받고 있대요. 순이가 물었다. 그럼 우리 안 보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대요. 실제로 석방된 사람들도 있대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고향 이야기를 나눴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이야기도
중국에서의 경험도 서로 이야기했다. 금순이 말했다. 내 딸 이름은 메이메이예요. 중국 이름이죠. 7살인데 정말 예뻐요. 까만 눈망울이나 닮아서 쌍꺼풀이 없어요. 근데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겨요. 사진 있어요? 없어요. 다 빼앗겼죠. 근데 여기 금수는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있어요. 매일 밤 딸 얼굴 그려요. 잊지 않으려고 딸이 웃는 모습, 우는 모습, 자는 모습 다 기억해요.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아들 둘 있어요. 북한의 12살, 10살 큰 애는 아빠 닮아서 똑똑해요. 작은 애는 장난꾸러기고요. 제가 중국 간 거 알면 얼마나 힘들까요? 엄마는요? 형제는? 엄마는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굶어서. 43살이었어요. 너무 일찍 가셨죠. 동생은 모르겠어요. 헤어진 지 5년 됐어요. 살아있는지도. 우리는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다. 그게 유일한 위로였다.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희망을 나눴다. 어느 날 밤 순이가 제안했다. 우리 서로 약속해요. 살아남으면 꼭 다시 만나기로. 어떻게? 한국에서 만나요. 꼭 거기까지 가요. 우리 다 같이. 근데 우리 이름도 모르잖아요. 다 가명이고 여기 와서 만난 사이잖아요. 순이가 웃었다. 그럼 진짜 이름 말해요. 여기서만 서로 약속해요. 절대 밖에 안 말하기로.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진짜 이름을 말했다. 저는 리경이에요. 함경북도 청진 출신 1979년생. 저는 박명숙 양강도 해산 1985년생. 최영숙 함경남도 함흥 1982년생. 나도 말했다. 김미영 함경북도 온성 1987년생. 윤희가 말했다. 강윤희 양강도 해산 1988년생. 금순도 말했다. 조금순 함경북도 회령 1967년생.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12손이 하나로 모였다. 그리고 약속했다. 살아남아요. 꼭. 그리고 한국에서 만나요. 우리 다 같이 살아서 나가요. 이 이야기 세상에 알려요. 우리가 겪은 일, 우리가 본 것들을. 그날 밤은 특별했다. 비록 감옥이었지만 우리는 자매가 됐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사흘 만에 산산조각 났다. 17호실 김미영. 오후 2시 간수가 나를 불렀다. 조사실 가자 또.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다. 순이가 내 손을 잡았다. 조심해. 이상하면 소리 질러. 하지만 조사실이 아니었다. 건물 뒤편의 좁은 방, 창문도 없는 암실 내부에는 나무 의자 하나와 책상 하나뿐이었다. 들어가 문이 닫혔다. 어둠, 완전한 어둠. 그 속에서 담배 냄새, 술 냄새가 났다 왔구나. 변방대 교관이었다. 낮에 우리를 감시하던 그 남자였다. 뭐 하시려고. 시끄러워. 내가 말썽을 얼마나 피우는데. 단식에 소란에 다른 애들 선동하고. 내가 가르쳐줘야지. 그가 다가왔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하, 다들 그렇게 말하지. 근데 알아?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북한 가면 어차피 죽어. 그럼 여기서 좀 즐기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도와줘요. 살려줘요. 누구 없어요. 짝! 뺨을 맞았다. 귀가 멍멍했다.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갔다. 조용히 못해.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여기 방음이야. 다시 한번 뺨을 맞았다. 이번엔 반대쪽 입안에서 피 맛이 났다. 이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여자 간수였다. 40대 중반의 한족 여성 왕간수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아, 왕간수 조사 중이야. 조사? 불도 안 켜고. 그리고 이 아이 얼굴 좀 봐. 이게 조사야?
그게 저의 당장. 방으로 데려가 내가 대장한테 보고할 거야. 교관은 혀를 찼다치 재수없게 알았어 근데. 왕간수 당신 조심해. 너무 착하게 굴면 나가. 나는 떨리는 다리로 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왕간수가 나를 부축해줬다. 괜찮아? 네 조심해. 밤에는 절대 혼자 나가지 마. 화장실도 참아 알았지? 감사합니다. 됐어. 들어가. 방에 들어오자 순이가 달려왔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만 했다. 그날 밤 윤희가 조사실에 불려갔다. 윤희야, 조심해. 네, 언니.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그녀는 금방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2시간, 3시간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문만 바라보며 기다렸다. 금순이 중얼거렸다. 제발 무사하길. 자정이 넘었다. 새벽 1시, 2시, 새벽 3시. 문이 열렸다. 윤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간수가 그녀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옷이 찢어져 있었다. 얼굴은 눈물과 화장이 범벅되어 있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렀다. 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윤희야. 순이가 달려갔다 하지만 윤희는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만지지 마세요. 윤희야, 괜찮아. 우리야 더러워요. 제가 너무 더러워요.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언니 전 이미 죽은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우리는 말없이 그녀를 껴안았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다. 윤희는 우리 품에서 계속 울었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다. 그저 벽만 바라봤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윤희야, 밥 먹어 제발. 고개를 저었다. 윤희야, 우리 약속했잖아. 살아남기로, 한국에서 만나기로.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사흘 후 새벽 5시쯤이었다. 윤희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났다.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윤희 왜 안 와? 순이가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윤희야. 윤희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바지에 피가 흥건했다. 입에서도 피가 흘렀다. 간수님, 사람 죽어요. 빨리.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30분이 지나서야 간수가 왔다. 뭐야, 이게. 윤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왕 간수가 몰래 알려줬다. 윤희가 바늘을 삼켰다고. 옷에서 바늘을 빼서 삼켰다고. 내장이 파열됐고 병원 가는 길에 숨졌다고. 우리는 그날 밤 모두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간수가 조용히 하라고 고함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윤희는 겨우 23살이었다. 아들 지한이를 두고 떠났다. 그날 밤 나는 벽에 글을 새겼다. 2011-1618 강윤희 23세 여기서 억울하게 죽다. 지한아, 엄마가 사랑한다. 7월 10일 17호실. 전원 짐 싸. 드디어 왔다. 북송 명령.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다. 윤희가 죽은 지 3주가 지났다. 그 사이 우리는 조금씩 무너졌다. 진짜 가는 거야? 어떻게 나 거기 가면 죽어. 18살 막내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나는 벽에 쓰인 글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다. 수백 개의 글씨, 수백 명의 절규, 그리고 주머니에 숨겨뒀던 돌멩이 조각을 꺼냈다. 201만 1710 김미영 17호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90일 가족들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벽에 글을 새기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거 봐. 순이가 뭔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 쪽지 구겨져 있었다. 왕 간수가 몰래 줬어. 중국 인권단체 연락처래. 북한 가서도
살아남으면 언젠가 이거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진짜. 종이에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희망은 버리지 말자. 윤희 언니도 우리가 살아남기를 바랄 거야. 우리는 그 쪽지를 찢어서 나눠 가졌다. 각자 몸 어딘가에 숨겼다. 나는 속옷 안쪽에 꿰매 넣었다. 금순 언니는 머리카락 사이에, 순이는 신발 밑창에 숨겼다. 오후 3시 트럭이 도착했다. 줄 서. 빨리. 30명의 여자들이 끌려 나왔다. 17호실만이 아니었다. 13호실, 15호실, 18호실, 19호실. 우리는 두 손을 운동화 끈으로 묶인 채 트럭에 실렸다. 손목이 까졌다. 끈이 너무 세게 묶여 있었다. 어디로 가요? 시끄러워. 입 닥쳐. 트럭이 출발했다. 먼지가 날리고 엔진 소리가 요란했다. 목탄차였다. 검은 연기가 우리 쪽으로 날아왔다. 옆에 앉은 한 40대 여자가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네. 살아남아요.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 세상에 알려요. 윤희 언니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도.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은 5시간을 달렸다. 중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실수를 했다. 소변이 바닥에 흘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별이 보였다. 북두칠성.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별자리였다. 미영아, 저거 봐. 순이가 하늘을 가리켰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이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2011년 7월 13일 오후 5시 양강도 보안서. 9년 만에 밟는 조국 땅이다.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그리움? 아니, 두려움이었다. 대가리 숙여. 못 숙여. 보안원도 아닌 20대 초반의 순찰대원이 고함을 쳤다. 야, 이 개싼 것들. 귀머거리야. 정수리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눈앞이 노래졌다. 쓰러질 뻔했다. 세관 검사는 더 끔찍했다. 건물 안으로 끌려갔다. 좁은 방. 여자 보안원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옷 벗어. 전부 또다시 벗었다. 중국에서 한 번, 변방구리소에서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3번째였다. 팔 벌려 뛰기 20번.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한 여자가 바지 속에 숨긴 돈이 발각됐다. 5천 위안을 비닐봉지에 싸서 숨겼다. 이걸 어떻게 숨긴 거야? 여자 보안원이 더러운 손으로 여자의 몸을 더듬었다. 그 장면을 보는데 구역질이 올라왔다. 이 더러운 년. 중국 남자들한테 벌어온 거지. 몸 팔아서. 아니에요. 일해서 번 거예요. 식당에서 3년 일했어요. 짝 뺨을 때리자 그 여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검사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트럭에 실렸다. 온성 보이부로 간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온성 보이부. 그곳에서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는 소문을 들었다. 변방구류소보다 더 끔찍하다고 고문이. 일상인 곳이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덜컹거릴 때마다 우리 몸이 튕겨 올랐다. 먼지와 목탄 가루가 호흡기로 들어왔다. 기침이 나왔다. 금순이 기침을 했다. 심하게 피까지 나왔다.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 마.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한 시간쯤 갔을까. 산길이었다. 가파른 오르막.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부딪혔다. 트럭이 섰다. 회색 건물 철조망. 초소 감시탑이 보였다. 도착했다. 내려. 온성 보이부였다. 건물은 3층짜리.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다. 신문실 책상 너머로 40대 후반의 보이부원이 앉아 있었다. 계급장을 보니
소자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다. 이름 김미영입니다. 언제 넘어갔나? 2008년 5월입니다. 중국서 뭐 했어?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거짓말. 몸 팔았지. 아닙니다. 짝뺨을 맞았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이 더러운 년 조국을 배신하고 중국 새끼들한테 몸 팔아먹은 년이 우리 공화국 체면에 먹칠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입 닥쳐. 또 맞았다. 이번엔 반대편 뺨 잇몸이 찢어진 것 같았다. 다시 묻는다. 누구 도움 받았어? 브로커 이름대. 조선족 누가 숨겨줬어? 모릅니다. 보이부원은 책상 서랍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검은색 손잡이가 있었다. 이거 알지? 한 번 맞으면 정신 못 차려. 두 번 맞으면. 실금에 세 번 맞으면 그는 웃었다. 뭐 바로 보여주지. 모지지직 파란 불꽃이 튀었다. 마지막 기회다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최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선족. 할머니의 얼굴도 식당 주인 아저씨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여도 모릅니다. 인연이. 진짜 전기 충격기가 내 팔에 닿았다.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근육이 경련했다. 비명을 질렀다.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을 뒹굴었다. 어때? 이제 말할래?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다리였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소자 동무. 잠깐 다른 보이부원이었다. 중자 계급장 둘은 복도로 나가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거렸다. 5분쯤 후 돌아온 소자의 표정이 미묘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으로 가근데. 이거 명심해. 다음엔 더 세게 한다. 뭐지? 왜 갑자기 이상했지만 나는 서둘러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렸다. 간수가 나를 끌고 나갔다. 온성 보이부의 감방은 더 작았다. 사평 남짓 거기에 12명이 갇혀 있었다. 자리 없어요. 한 여자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 말라 있었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그럼 어디서 자요? 서서 아니면 교대로. 6명씩 눕고 6명씩 서 있어요. 정말 그랬다. 12명이 동시에 누울 공간이 없었다. 화장실은 방. 한쪽 구석에 양동이, 아무런 가림막도 없었다. 빨간 플라스틱 양동이 하나, 냄새가 진동했다. 여기 얼마나 있어야 해요? 모르죠.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사람 차면 교화소로 보내요. 그 다음은? 교화소에서 6개월 자라면 풀려나고 못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정치범 수용소. 그곳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그날 밤 순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며 속삭였다. 미영아, 큰일 났어. 왜? 18호실 경수기가 탈출 시도하다 걸렸대. 뭐? 창문 철창 뜯어내려다가 지금 고문당하고 있어. 비명소리 들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밤 10시쯤 경수기에 비명이 들렸다. 으악. 살려주세요. 제발. 넌 뭘 믿고 탈출을 해? 응. 여기가 어디야? 공화국 보이부야. 몽둥이로 때리는 소리,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 2시. 비명이 멈췄다. 그리고 조용했다. 다음 날 아침 18호실 경수기는 시체로 발견됐다. 공식 사인은 자살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머리가 깨져 있었다고.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금순 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를 토했다. 언니, 간수한테 말해야 해요. 병원 가야 해요. 소용없어. 여기서 병원 보내주겠어? 죽을 때까지. 여기 놔둘 거야. 그래도 말해야 해요. 괜찮아. 이제 곧 딸 만나러 가는 거야. 매일매일. 엄마 간다. 무슨 소리예요? 언니. 미영아. 금순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너는
꼭 살아남아 약속해. 언니도 같이 살아남아요. 우리 함께 한국 가요. 나는 이제 힘들어. 근데 너는 달라. 너는 점잖아. 한국 가서 내 딸 이야기 좀 해줘. 매이매이 중국 지린성. 왕칭현 둥펑촌에 있어. 7살 혹시 찾게 되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고. 언니 약속해. 꼭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약속할게요. 꼭 찾을게요. 꼭 그날 밤 금순. 언니는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간수님. 사람 죽었어요. 간수가 와서 확인하더니 무표정하게 말했다. 시체 치워. 그게 다였다. 장례도 없었다. 그저 어디론가 끌고 가서 묻었을 것이다. 아니면 태웠거나. 우리는 금순 언니가 누웠던 자리에 모여 앉아 작은 추모식을 했다. 언니, 편히 쉬세요. 매이매이 걱정 마세요. 우리가 꼭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천국에서는 배불리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딸 다시 만나세요. 꼭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금순 언니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매이매이를 찾겠다고. 2011년 11월 28일 1차 탈북자 일부 석방.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렸다. 뭐라고요? 국제 압력 때문에 일부 1차 탈북자들 풀어준대. 조건부 석방이래. 나는 1차였다. 2008년에 처음 넘어갔으니까. 하지만 모두가 풀려나는 건 아니었다. 모범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만이었다. 진짜예요? 진짜 나갈 수 있어요? 명단 발표 기다려봐.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마. 사어루, 김미영, 리경이, 박명숙, 최영숙. 내 이름이 불렸다. 순이의 이름도 명숙이도 영숙이도.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언니 우리 살았어. 정말 살았어. 그래 살았어. 윤희 언니, 금순 언니 우리 살았어요. 12월 1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보이부 마당에 30명이 모였다. 간부가 나와서 말했다. 너희들은 당과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용서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알아야 한다. 다시는 조국을 배신하지 마라. 다시 잡히면 그땐 절대 용서 없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다시 나간다. 반드시 이번엔 성공한다. 석방된 우리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는 온성으로, 순이는 회령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울기만 했다. 미영아 살아서 돌아왔구나.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사람만 있으면 됐어. 사람만 있으면. 하지만 집은 예전 같지 않았다. 동생은 대학에 떨어졌다. 탈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마는 직장에서 쫓겨났다. 우리는 배급도 제대로 못 받았다. 2012년 1월 나는 다시 나가기로 결심했다. 엄마, 저 다시 나가야 해요. 뭐라고? 미쳤어? 또 잡히면 어쩌려고. 이번엔 안 잡혀요. 제대로 준비할 거예요.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엄마랑 동생 데려올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가지만 나는 이미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2년간 나는 준비했다. 돈을 모았다. 장사를 했다.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팔았다.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브로커를 찾았다. 최형은 이미 잡혔다는 소문을 들었다. 다른 브로커를 찾아야 했다. 2014년 3월 15일 나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순이, 명숙, 영숙 5명이 함께였다. 우리는 온성 보이부에서 만난 자매들이었다. 물은 차가웠다. 3월인데도 얼음장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성공이야. 우리 성공했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짜는 지금부터였다. 중국에서 몽골까지 사막을 횡단했다. 차가 고장나서 사흘을 걸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다. 몽골에서 태국까지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육로로 갔다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 2014년 9월 1일 우리는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섰다. 여기가 정말 여기예요? 응, 여기야.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희 북한에서 왔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말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순간 나는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아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년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긴 여정이었다. 그로부터 11년이 흘렀습니다. 저 김미영은 2014년 12월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 그 땅을 밟았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름과 일부 상황은 바꿨지만 본질은 모두 사실입니다. 윤희처럼 목숨을 잃은 탈북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숙이처럼 자살로 처리된 죽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금순 언니처럼 병들어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변방구류소와 북한 보위부에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9년 여름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중국 지린성 왕칭현 둥펑촌 한 달을 수소문한 끝에 메이메이를 찾았습니다. 금순 언니의 딸, 그때 메이메이는 15살이었습니다. 안녕, 너 메이메이지? 네, 근데 누구세요? 나는 내 엄마 친구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메이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뭐라고요?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넌 엄마의 전부였다고. 메이메이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금순 언니, 나 약속 지켰어요. 메이메이 찾았어요. 순이 언니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명숙 언니는 부산에서, 영숙 언니는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지금도 변방구류소 17호실 벽에는 우리가 새긴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북한은 안 간다. 이 절규를 잊지 말아 주세요. 침묵은 그들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